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가교 역할이 부적절하다는 대통령실의 비판에 중국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압박 전술을 쓰는 걸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독립국이라고 애둘러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건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며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최근 새 혁신위원장이 사퇴한 더불어민주당을 사실상 겨냥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정부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하면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8일 시민 14명이 다친 분당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불과 한 달 전 점검에서도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국회는 오늘도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오늘 진행되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전세 사기 피해 추가 대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야당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걸로 전망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과 수산물 수입 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됩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던 어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이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면 마실 수 있다고 밝혔고 직접 공수해 오겠다는 야당 의원의 말에 그렇게 하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영국 전문가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하고 국민의힘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1리터를 마셔도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10리터를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은 우리의 그 기준 WHO의 음용의 기준은 10,100베크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는 기준에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올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좋습니다. 네. 아주 강렬해서 소신이 있는데요. 최근 한중 관계와 일본의 오염수 방류까지 외교 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거대 양당 대표가 맞붙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부장이나 오염수 동맹 같은 거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정부가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맞불 항의에까지 나서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 문제의 발언을 알릴 판을 깔아준 거나 다름없다며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장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향해서도 점령국의 현지 사령관 같은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날을 세웠는데 이재명 대표 역시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신이 중국 대사를 만난 날 일본 대사와 회동한 김기현 대표의 행보를 꼬집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일본 대사를 만난 게 국민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것이었느냐며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입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만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고 있다며 정부까지 싸잡아 비판했는데 공방은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오염수 문제를 고리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야당과 일본은 기습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사전 통보 받으셨습니까? 사전 통보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만남에서 나온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놓은 여당이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겠다는 것인데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이렇게 무례하게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주한 대사가 야당 정치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한중 관계와 일본 오염수 문제는 모두 국민 정서에 큰 영향을 주는 휘발성 강한 이슈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노리는 여야가 사활을 건 여론전에 나선 이유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싱가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사과 없이 오직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악수가 될 수 있다며 양국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태도를 갖추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한중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고자 중국 정부와 협의 과정을 밟고 있었고 탈중국 노선을 걷는 게 아니라며 싱 대사의 도발이 이런 분위기에 느닷없이 찬물을 끼얹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싱 대사와의 회동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싱 대사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이같이 지적하면서도 이번 사안을 대하는 여당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책임져야 할 여당이 한중 관계를 더 악화시키려는 발언들을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군인과 같은 호국 영웅들의 희생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반국가 행위라며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늘었지만 관리 감독이 안 돼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합니다.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외부 검증 대상 사업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네,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4배 이상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이 4배 이상 늘어납니다. 지난해 기준 보조금 3억 원 이상 사업이 9천여 개, 1억 원 이상 사업은 4만 400여 개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보조금법을 개정해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12,000여 곳을 감사한 결과 부정과 비리가 1,865건, 금액으로 314억 원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 점검 결과 위법 부적정 사례가 97건, 위법하게 쓰인 금액은 282억 원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장현이 지난 10년 동안 보조금 1,400억 원을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고 있지 않다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지난 10년 동안 전 장현의 보조금을 집행한 적 있는지 질의하는 서한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번 주 안에 서울 해와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과 관련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재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함께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 지원을 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속에 국회 교육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긴 김남국 의원, 어제 교육위 회의에 처음 출석했는데요. 고성과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 의원의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윤리위 제소대에 가지고 있으면은 반성해야 지금 상임위에 교육이 어떻게 오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원님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의원님 그렇게 하세요. 공유원이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을 감싸는 게 아니라 정치가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어야지. 좀 창피스러운 하세요. 창피스러운 거. 창피스러워요.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어요? 민주당이. 아유, 그러는 귀담을 왜 자르시고요? 예? 그러는 귀담을 왜 자르시냐고. 예? 최소한 김남국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귀담의 대표님 아들은 코인 회사 임원이시라며. 물타기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시라고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오선식이나 돼가지고. 어이 참. 에이, 진짜. 초선이 그렇게 양심이 없어가 되겠어요? 초선 양심 따져요. 지역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네, 새로 보임된 김남국 의원입니다. 네, 법사위에 있다가 교육에 이제 처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실한 교육의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는 여성을 따라가 때리고 성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는 무거워졌지만 검찰이 구형한 35년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판결 직후 피해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오열했습니다. 피해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예견된 결과인데 조금 더 일찍 다가오는 것 같아서 힘듭니다. 그냥 살지 말 걸 그랬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피해자가 이렇게 불안에 떠는 건 당연합니다. 가해자가 보복할 거라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서 가해자를 지켜봤다는 남성이 어제 취재진을 만났는데 2주 동안 그 얘기를 반복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 제가 저 사람을 한 3달 만에 봤는데 살은 더 쪘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많이 화가 납니다.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탈옥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자기가 나가게 된다면 그때 탈옥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자기가 다쳤을 때 외부 그 교도소 내 말고
다른 외부 병원을 갔었을 때 어떠한 병원 갈지에 대한 막 동선 파악부터 구체적이게 막 타로 계획도 세우고 했더라고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 남성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다는 정황 때문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화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1심 재판 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 기록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번번이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났고 이건 가해자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는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사소송법 162조를 보면 소송 당사자는 소송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공개됩니다. 이는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보복범죄를 우려해 가해자를 상대로 쉽게 민사소송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선 이미 피해자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특히 성범죄 관련 사항에 대해선 철저히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고 법 개정도 추진됐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내버려 둘 건지 이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다음 달 11일에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주환의 2심 선고 공판을 당초 오늘에서 다음 달 11일로 변경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환은 숨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별도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3부는 오늘 오전부터 전직 기자 배모 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수익을 추적해온 검찰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씨에 이어 7호 실소유주인 배 씨를 최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 강제 수사를 통한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지난 2011년쯤 김 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했고 대장동 사업 당시 1,000만 원을 출자해 배당금 120억 원을 받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YTN이 침수 피해를 입었던 현장을 다시 찾아가 대책이 얼마나 마련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지난해 8월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신림동 반지하촌 상황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신림동 반지하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해 침수 피해가 특히 컸던 지역이죠.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 골목의 반지하 주택에서 지난해 8월 일가족 3명이 수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달이 지난 지금 다시 와봤는데 이곳의 분위기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침수 방지책으로 이렇게 물막이판이 지하 주차장 앞에 설치돼 있는데 높이가 무릎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좀 의문이 되고요. 이마저도 설치된 곳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난해 서울시는 반지하 수해 근절 대책 가운데 하나로 물막이판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진척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침수 방지 대책이 필요한 가구의 40% 정도만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기를 뒀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장 지난해 수해로 목숨을 잃은 빌라 바로 옆 건물에서도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주민들은 작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도 비가 너무 많이 온다는 걱정되고 물이 안 올라오고 나는 그 정도까지.
최근에 서울시가 주거용 반지하를 아예 없애겠다며 건물을 사들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는데 진행 속도가 어떻습니까? 네, 진행 속도는 아쉽게도 좀 더딘 편입니다. 침수 우려가 큰 다세대 주택을 아예 사들인 뒤에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정작 서울시가 지난달 말까지 실제 사들인 주택은 98가구 뿐입니다. 목표치인 3,450가구의 3%에도 못 미칩니다. 또 서울시 내 반지하 주택 23만 8천여 가구 가운데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도 전체의 8%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거용 반지하는 대부분 소유주가 여러 명인 다세대 주택에 포함돼 있는데 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 단가가 시세보다 낮다 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싸게 넘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만 단독으로 사들이는 등 매입 기준을 완화하고 매입 단가를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달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적어도 침수방지 시설 설치 여부라도 꼼꼼히 점검해 피해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림동 반지하촌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반지하방 주변으로 흙탕물이 이렇게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모습입니다.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이 반지하방에 살던 일가족 3명이 물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창틀로 진입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현관으로 진입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힘드셔서 그랬는지 사람 한 명이 누우면 겨우 옆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보였고. 네, 강남은 말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승용차는 지붕만 내놓은 채 물에 잠겼고요. 시내버스도 절반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였습니다. 서울에서만 이 폭우로 8명이 숨졌고 58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 여럿 있겠지만 지난해 8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게 눈에 띕니다. 전국의 도심지 침수 예방 사업 추진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위험지구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무가 생깁니다. 우선 서울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를 포함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침수 위험지구 125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이곳을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건축 제한 등에 따른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집값이 떨어질까 봐 위험 관리에 소홀했던 셈입니다.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말까지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300곳 넘는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들은 주택과 상가지역 등을 제외한 도로, 하천 등만 위험지구로 지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역시나 민원의 영향이 컸습니다.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등 각종 제약을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침수가 예상됐지만 위험지구에서 빠진 3개 지역이 실제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산과 경북, 포항, 충북의 증평까지 저층 주택 밀집 지역 3곳이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빠짐없이 위험지구로 지정되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 7월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에 이릅니다. 8월에도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올해도 같은 피해가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여러 차례 언어폭력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회복지사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주로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문화활동 등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곳 직업활동팀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은 지난해 6월 참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애인 훈련생이 바지에 실수한 것을 두고 팀장인 사회복지사 A씨가 다른 장애인들 앞에서 여러 차례 조롱한 겁니다. 바지에 산 사람 누군지 아는지 이제 훈련생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손 들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황하고 이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자 이제 너가 샀잖아 싸게야 이제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고. 장애인 훈련생들에 대한 A씨의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엔 업무에 서툰 직업훈련생에게 바보라고 부르거나 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심한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6월 다른 훈련생에겐 식탐을 조절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먹던 음식물을 먹으라며 건네줬다는 동료 복지사들의 목격담까지 잇따랐습니다. 짜장면 그릇에 뭐 본인이 먹다 남은 면이랑 양념이 남아있는데 내 거 먹을래? 하면서 온전한 음식이 아닌 상태인데도 먹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서울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근무자와 피해 장애인 진술, CCTV 등을 검토한 끝에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경찰에 A씨를 고발했습니다. 또 담당 구청에서 개선 명령을 받은 해당 복지관 측도 지난 2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A씨는 징계 기간을 끝마친 뒤 지난달부터 복지관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는 상황. 앞서 자녀들의 학대 피해로 한 차례 상처받았던 부모님들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다시 A씨를 마주칠까 걱정입니다. 설마 그랬을 거라고 상상은 못했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믿음이 깨진 상태인데 어떻게 또 그분에게 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해당 복지관 측 관계자는 앞으로 A씨가 근무를 이어가더라도 장애인 훈련생들을 직접 응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학대 의혹과 관련한 A씨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과 전봇대 등을 연이어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현풍 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가 옆 차로를 달리던 25톤짜리 트레일러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어깨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10톤짜리 기계 장치가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한 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에서 등굣길에 학생 한 명이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젯밤 학생 1000여 명이 모여서 이 학생을 추모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는 학교 측의 안전 불감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고 하는데요. 동덕여대 학생회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추모 집회에 학생 1000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좀 모이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 참가 선언 폼을 이제 이틀 전에 열었는데 그 참가 선언 폼에만 1,500명이 이제 작성을 해주셨고 당일에 그냥 참석하는 분들도 계셔서 학교 정문에서부터 학교를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고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캠퍼스 언덕길에서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학생 한 명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였죠. 충격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알고 지내던 학생인가요?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학생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는 바로 이제 커뮤니티 통해서 사고가
있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된 거는 학교 측에서 이 사고에 대한 사실을 좀 그 사고가 크다는 사실을 하나도 알리지 않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후에 나중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게 돼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 이 사고가 났던 길이 학생들이 좀 많이 다니는 길입니까? 보통 이제 쓰레기 수거차들이 다니는 곳은 좀 외진 곳에 있거나 그렇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보통 외진 곳에 있어야 맞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물이 인문관과 승인관인데 네. 딱 그 사이에 쓰레기 집화장이 위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강의실이 있는 주요 건물 2개 사이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입니다. 네,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요. 지금도 네. 쓰레기 수거 차량이 통행 중인 겁니까? 지금은 이제 사고 이후에 쓰레기 집화장의 위치가 변경되고 수거 차량 시간도 변경이 되었는데 진작에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학교가 사고가 있은 후에서야 변경을 왜 그제서야 했는지 약간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 사이에서 이게 진작에 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그 위치를 옮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전부터 학우분들이 이제 경사길 위험하다 학교 측에 이제 수차례 요구해왔음을 파악을 했는데요. 학내 안전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요구해왔지만 학교가 이를 그냥 방치하고 학생들이 요구했을 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대안을 마련했더라면 이게 예견된 다 사고가 아니었을까,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고 현장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기 그 철제 진입 방지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철제 봉 같은 것도 이번에 생긴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고 이후에 이제 뭐 대책을 마련한다고 급급해가지고 봉 몇 개 세워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옆에 있는 길가에 네. 있는 인도 같은 것도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 사실 나무 데크도 문제 제기가 되어서 만든 것인데 사실 이 나무 데크도 사고 이전에는 아예 그런 펜스 같은 것도 쳐져 있지 않아서 인도와 차도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되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이 엄청 많이 다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나무 데크 하나 설치했다고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집회에서도 여러 학생이 학교 측에 안전 불감증 문제를 제기한 거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차례 이제 해당 장소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이를 방치했었고 이 사고 전에도 꼭 그런 경사로 외적인 부분에서 뭐 소소하게 학교에서 화재가 있다던가 계단이 뭐 벌어져 있다던가 등등등 학내 시설에 대한 불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학생들이 이렇게 1000명씩이나 모인 건 아무래도 학교의 대응이 좀 미흡하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일 거고요. 앞으로 좀 요구하는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저희 그 고용 가이드라인과 절차 규정을 좀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사고 같은 경우에 81세 트럭 운전기사가 학교 측에서 직접 고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고로 뭔가 학교 측의 고용 가이드라인이나 절차 규정의 문제의식을 느꼈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기능직 인원에 대한 나이 제한이 왜 없었던 것인지 있었다면은 그게 왜 그렇게 마련이 되었어야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책임자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총책임자인 총장이 현재 학생 측에서 요구하는 공청회 자체를 자제하라고 거부를 하면서 학생과의 소통을 피하고 있고요. 호소문을 올리면서 학생 측 주최하는 그런 집회를 자제시키려고 하는 등 본인들의 안위만 좀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사고의 책임의 주체가 책임을 다해야 함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등교하던 학생 한 명이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숨졌고요. 친구들이 학교에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학교의 대회가 좀 단절된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학교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덕여자 학생회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팝의 새 역사 기록을 쓰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늘로 데뷔한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이 10주년에 맞춰서 본격적인 축제도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은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이 축제 현장 여러 곳 돌아보신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네, 어제 늦게 퇴근하신 분들이나 저녁 약속이 끝나고 집에 가시던 분들은 귀갓길에 보랏빛 조명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어제 저녁부터 서울 시내 주요 랜드마크가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세비섬과 남산 서울타워, 시청사 DDP, 반포대교와 월드컵대교 등 주요 랜드마크 8곳에서 보라색 조명 장식을 볼 수 있는데요. 기간은 오는 25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저희 YTN 취재진은 어제 저녁 세비섬과 동대문 DDP 등을 찾았는데 보랏빛 조명을 보기 위해 일몰 전부터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는 팬클럽 아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미들은 보랏빛으로 물든 서울 시내 인증샷을 SNS에 공유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완전체 활동은 없는 상황인데 멤버들은 어떤 소회를 밝혔습니까? 네, 진과 제이홉 등 일부 멤버들이 입대하면서 BTS는 당분간 개별 활동에 집중하고 있죠. 멤버들은 완전체의 모습으로 10주년을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하면서 변함없는 팬들의 응원과 지지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선 리더 RM은 SNS를 통해 자필 편지와 데뷔 초기 멤버들과 찍은 스티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무수한 파고가 있었지만 아미 덕분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며 BTS의 이막을 가늠해본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멤버 지민도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글을 올려 지난해 멤버들이 다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우울했다면서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시도하는 게 결국 함께하는 것이었다면서 팬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자고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9일 멤버 전원이 참여한 디지털 싱글 테이크2를 발표하며 팬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노래 제목에서 느껴지듯 지난 10년 동안 아미와 함께 걸어온 날들과 앞으로 펼쳐질 이막에서도 함께하자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네, 이번 주가 10주년 축제 주간이군요. 이 어떤 행사들이 좀 마련돼 있습니까? 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BTS 관련 서울 명소 13곳이 포함된 서울 방탄 투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BTS 소속사인 하이브부터 방탄소년단의 공연 무대로 화제가 됐던 숭례문과 경복궁, 근정전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처럼 BTS의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를 방문하고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 스탬프 투어도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국내외 도심 곳곳에서 5개 광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삼성역, 테헤란로, 을지로 입구역, 명동 등에서는 BTS 10주년을 축하하는 5개 광고도 15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일본 도쿄와 오사카와 같은 해외에서도 도시를 상징하는 건물에 5개 광고가 내걸리면서 해외 팬들과 1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네, BTS는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파급력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저희가 취재 현장에서 본 아미들도 절반 이상이 해외 팬이었습니다. 미국 팬부터 히잡을 쓴 중동 국가 여성,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국가에서 모인 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처럼 BTS 데뷔 10주년을 앞두고 전 세계 아미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이미 홍대와 명동 근처 숙박업소는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이브 사옥을 비롯해 멤버들이 들렀던 식당과 카페 등 곳곳에 있는 BTS의 흔적을 찾아다니며 이른바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취재진이 만난 미국에서 온 아미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Visit because I wanted to see the place where they live and they grew up and the place where they're from. And the more research I did on Korea, I fell in love with like the food, the fashion, the music, K-dramas, and all that stuff. 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와 지난해 미국 포춘지 보도에 따르면 BTS가 한 해 활동으로 관광, 유통, 미술 등 국내 각 생산 분야에 유발한 효과는 연평균 4조 1,400억 원, 부가가치는 연평균 1조 4,2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BTS 활동의 경제적 파급력을 환산하면 약 41조 8,600억 원 정도인데요. 특히 올해는 10주년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이 평년보다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 행사의 관광 성과와 경제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메인 행사가 하나 있는 모양이네요.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네, 오는 17일 낮 12시부터 서울 여의도 여의나루역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이번 축제 메인 행사가 열립니다. BTS의 지난 1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와 무대 의상 전시, 각종 포토존과 체험 부스로 아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 5시에는 리더 RM이 직접 등장해 일일 DJ처럼 아미의 사연을 읽고 답하며 팬들과 소통에 나서는데요. 저녁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TS 10주년 기념 불꽃쇼가 진행되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서울시는 17일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 앞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해당 도로를 지나는 23개 버스 노선은 모두 우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행사 종료 시간에 맞춰서 지하철 5, 9호선과 신림선 운행 횟수를 늘리고 버스도 집중 배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YTN 차정민입니다. 네, 이렇게 BTS가 정상을 찍고 여전히 잘 유지하는 비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로 팬덤을 꼽을 수 있습니다. BTS 팬보다 아미라는 말이 입에 더 착 붙는 건 그만한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팬덤의 규모를 가늠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SNS 숫자로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뛰어넘는 숫자고요. 이것도 중복이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SNS를 하지 않는 팬들도 있을 테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미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고요. BTS를 보면서 열광하는 부모님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에서 팬을 맺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BTS의 경우 50대 이상 비율이 12%를 차지했습니다. 팬층이 10대나 20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켓팅이잖아요. 그래서 못 구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운대 오면 라이브로 볼 수 있대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고 또 내일 공연 여기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너의 모습과 내 모습이 너무 기대된다. 우리 즐겁게 잘 지내보자. 아미가 됐다는 걸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방탄소년단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방탄 보라해. I purple you. 전체 음원 시장으로 더 넓혀보면 중장년층의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음원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분석한 결과인데요. 40대는 27억 분, 50대는 20억 분에 가까웠습니다. 10대와 비교했을 때 중장년층의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트로트 열풍이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외치는 임영웅과 송가인, 더는 낯선 모습이 아니죠.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만큼 앨범 판매부터 티켓 구매까지 지갑도 활짝 열렸는데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5060 세대, K-팝의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가벼운 증세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고 회복 훈련에 들어가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페루전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손흥민이 귀국한 뒤 가벼운 스포츠 탈장 증세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을 받은 지 2주 정도 돼 회복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증세는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수 보호 차원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회복 상태를 지켜본 뒤 페루전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 핵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도록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다시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와 관련해 양국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북핵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5년 만에 독자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8차례 독자 제재를 하였습니다. 김건 본부장은 북한의 주 수입원으로 부상한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해 지난해 8월 한미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고 북한의 불법 수익 상당액을 동결 환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미는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더 이상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비핵화 복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대화 기회도 열려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its escalatory behavior has consequences. At the same time, we have been very clear that we seek dialogue with Pyongyang. 한미는 북한의 국경 재개방 움직임에 맞춰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이행 강화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또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8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또 가방 속에 작은 우산도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한데요. 하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영남, 제주 산간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광주와 대전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까지는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볕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